일단 요 프린트물을 저번에 하다 만 거요. 저기 프린트물 15페이지 그 물건의 분류 거기를 펴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민법 이제 크게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눠보면은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객체,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제 세 등으로 이제 구별해 볼 수 있고,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자연히 법인이 이제 우리 민법상 권리 주체 해당이 되는데, 법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법인에서 간단히 공부하더라도 이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터치를 안 했고, 자인에 관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거는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저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객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물건이 뭡니까? 이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해서 물건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저번째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물건을 첫째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두 번째 주물하고 종물로, 세 번째 원물하고 과실로 분류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권리 주체와 더불어서 권리 객체는 우리 시험범위에 여기 이제 중개법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권리 변동을 이해를 하려면 이에 관한 기본 지식 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인문까지 이걸 배우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과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종물, 과실, 이런 게 이제 민법 책을 읽다 보면은 워낙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 거 공부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 먼저 이제 부동산과 동산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이 부동산, 동산인데, 먼저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을 왜 우리 민법상 구별해야 됩니까? 요게 이제 구별의 실익인데, 거기 보면은 1번에 이제 부동산, 동산 구별을 왜 해야 됩니까? 그 필요성에 관해서 동그라미 1부터 9번까지 나왔는데 이게 전부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는 앞으로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 빠짐없이 다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 두 개만 살펴보고, 나머지 거는 이거 다 가르치다면 이건 가르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나머지는 어차피 자세히 배우니까 또 덜 중요하니까 나올 때 배우기를 하자 말로. 먼저 부동산하고 동산을 왜 구별해야 됩니까?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인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에 등기고 동산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라는 것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공시가 됩니까? 알려집니까? 그 이야기인데, 등기부에 갑 앞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고, 동산은 제가 지금 요 책자에 대한 소유자인데 제가 왜 소유자라고 대외적으로 공시가 됩니까? 내가 이걸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라고 말이요. 또는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했다고 말이요. 그러면은 매수인에게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소유권 넘어가려면 공시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것이고, 이게 동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그러면 얘가 소유자라는 것은 이 노트북을 점유함으로써 이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되는데, 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은 이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주면 돼요. 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인도락 한다 그 말. 그래서 인도를 해주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된다 말이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도 이제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다시피 이 공신의 원칙과 관련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걸 줄여서 이제 책에 보면 공신역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요게 저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 민법상 공신원칙이 인정이 안 되고 있지만 동산의 경우는 거꾸로 공신원칙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엊그저께도 신문에 보도 나서 엄청나게 지금 사회 문제 일으켰는데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공신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공시 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자는 원칙을 앞머리 따서 공신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시 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여주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때 이제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등기 서류 등을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야기했대요. 등기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실체 관계가 중요하다면 누가 진실한 소유자인가. 지금 등기는 의뢰 앞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진실한 권리자는 그대로 갑일 거라고 말할게요. 얘가 소유자고 얘가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 해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 무권리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 을이 이제 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 앞으로 등기했느냐. 갑의 토지 팔아먹기 위해서 해서 저 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매각을 한다고 말. 당연히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에 얘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가 확인을 할 것이고 확인해 보니까 얘가 등기 명인으로 돼 있더라고 말을 해서 공시 방법 신뢰해서 얘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고서 양도를 받았다. 요때 이 병이 보호가 되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공신의 원칙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된다 이 얘기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얘기고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은 이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된다 그 얘기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요 이야기인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명의 등기 공시방법 신뢰한 자 얘를 소유자를 믿고서 양도받은 자 이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그 이야기고 동산처럼 공신 원칙 인정이 된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노트북 동산이고 그래서 저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 얘가 소유자가 아니면서 이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얘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시간 표현을 보면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시방법 신뢰 소유자로 믿고서 양도를 받았다. 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양도인이 무권리자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시방법 신뢰자가 보호되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 그러면 진실한 권리자 원래 노트북 소유자는 갑이니까 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동산의 경우는 공신 원칙 인정이 된다 결론이고 우측의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된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동산의 경우 이제 열애시키고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그저께도 저 신문에 이런 사건이 한번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이제 매매대금 지급해서 돈 날리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갑이 보유를 하니까 그래서 갑이 내가 소유자다 등기 말소시켜라 그러면 등기 말소시켜줘야 돼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야. 그럼 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고 있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인이 무고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명의 등기 공시방법 신뢰한 자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은 자 얘가 보호가 되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거란 말. 그러면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거래의 안전은 법학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보호가 되겠지만 진실한 권리자 원래 갑이 토지소유한 소유자인데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렇게. 그러면 진실한 권리자가 희생을 당하면서 역으로 거래 안전은 지금 보호가 되지만 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이냐 말이야. 하루아침에
이 사기꾼한테 걸려서 땅 다 날려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진실한 권리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거래안전을 보호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 그 말이야. 지금 범죄 통계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 부동산 사기꾼이 압도적이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부동산 가지고 떼돈 번 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재벌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과거 예를 보면은 그래서 존경을 못 받아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땅 투기해서 돈 번 놈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아파트 투기에 눈 빨개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냐 말이야.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이 무고래자명의 등기를 믿은 자는 보호가 돼서 거래한 자는 보호가 되겠지만, 이 진실한 권리자는 하루아침에 소유권 날려버리니까 얼마나 희생이 크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아직은 이렇게 부동산 사기꾼이 많고 무고래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이 돼버리면 진실한 권리자 희생이 너무 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또 한편 얘는 또 무슨 잘못이냐 그 말이야. 나는 분명히 얘가 땅 판다길래 얘 명의로 등기되었는 거 확인을 해봤다 그 말. 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고 매매했는데 나는 왜 소유권 취득 못하고 돈 날리냐 그 이야기죠. 얘는 또 뭔 잘못이냐 이야기인데, 따라서 중개업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런 경우에 거래 성사기도 알선할 때는 등기부만 믿고 거래 알선하면 안 되고, 얘가 정말로 진실한 권리자가 현장 답사 좀 하고 복덕방에 앉아서 푸대하니 앉아가지고 커피 껄쩍거리면서 서류만 보고 알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중개업자가 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이게 지금 최근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가 되고 옛날만큼 부동산 사기꾼도 많지는 않고, 그러니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도 아직까지는 이게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작년에도 지금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등기부만 믿고 거래해서는 안 되고, 그 등기 명인이 진실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래요. 아니 등기 위에 어떻게 내가 확인합니까? 본인이 발딱 땀나게 현장 가서 정말로 얘가 소유자인가 동네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발바닥 땀나게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따라서 이제 첫째,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공신의 원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법학 공부할 때 가장 기초예요. 그 두 가지는 미리 알아두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그럼 뭐고 동산은 뭐냐? 이거는 먼저 부동산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을 간다. 그 다음에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리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이 뭐냐? 요걸 검토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거는 동산이나 소리니까 물건 중에서 먼저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에 가니까 토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해당이 되고, 문제는 이제 요 정착물인데 정착물도 부동산 취급하니까 먼저 토지와 관련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없을 것이고, 먼저 동그라미 1번 212조, 이게 올해 부동산의 개론 시험에도 이게 나왔던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 그래서 이 갑은 토지의 지표면만을 사용증 처분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공중 지하에까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갑은 내가 토지 소유자로서 공중을 이용해서 고층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땅 파서 우물도 팔 수도 있고 소유권 효력이 공중 지하에까지 미쳐. 그러나 이게 무한정 공중 100m, 200m까지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소유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도 말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 더 나머지를 읽어보고 나중에 또 물권법 시간에 배우니까 대신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뒷페이지에 그게 이제 자주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온천수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온천수다. 그럼 이 물은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그 디귿번에 쓰이는 것처럼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나 토지 일부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온천수를 대상으로 해서 온천권이라고 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 물권법 시험에 하도 물어보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온천수, 요 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지 토지하고는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천권이라고 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그 동그라미 디귿번인데 1970년 5월 26일 써진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물권법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물권법 공부하자마자 요걸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1번, 나머지는 참고 삼아서 보고,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우리 민법 시험에서 또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서 중요한데 포락지라고 하는 거, 토지의 종류 보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포락지가 나와요. 바다 또는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됐다. 그 말은 여기 이제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강물 등에 침식이 돼가지고 해면 아래에 잠겼다. 요 토지 같은 것이 물이 휩쓸려 내려가서 물 속에 잠겼다. 그럼 이런 걸 포락지라 그래요. 개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게 포락이 돼버리면 물에 잠기니까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소멸이 될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앞구절에 바다 또는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돼서 모르면 그 이런 거 부동산에 결혼해 보면 앞에 토지의 종류가 막 나올 거라 말이야. 그걸 무대포로 외우면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한자 가지고 뜻풀어 해봐라고 말이야. 포락이니까 포자는 항구 포자였고 포골 때 포자라고 말. 락자는 떨어질 락자고. 이게 토지가 어째요? 물에 떨어져서 침식됐다. 물 아래로 잠겼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물어보던데 개론 시험에서 그런 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예?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포락이 돼서 해면 아래로 물 아래로 잠겨 버렸다고 말이야. 그럼 원래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였는데 그럼 이 토지가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없어졌으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뒤에 보면 일단은 이제 원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다시 성토화 내지 토지화 되는 경우, 토지가 다시 떠내려와서 이게 성토 다시 이제 흙이 또 쌓였다고 말 이렇게. 그러면 소멸했던 소유권이 다시 부활합니까?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 말들 알아듣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상의 개론책에 보면은 그 뒷구절만 써놨던데 개론책에 보면은 원래 이제 판례는 둘로 나누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때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기속이 되지만 뒷구절 그렇지 않은 경우 토지로서 효용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토지가. 따라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고 소멸이 된다.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그 마지막 구절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토지가 성토가 됐을 때 원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다시 복귀가 되는가 이야기인데 토지로서 효용을 이미 상실해버릴 때는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이 되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도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돼요. 그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 멸실 관련해서 물론 개론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부분 기초에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민법 공부 잘하면 부동산은 개론을 빌어서 2차 과목 전부 다 법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도 공부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미리 좀 알아두는데 이 토지는 이것도 부동산의 개론 그 앞에 나오는데 필지, 획지 해가지고 들어봤을 거 아니야 개론 시간에. 여기 한 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한다 말이야. 원래 토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란 것은. 근데 이 연속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번, 땅 번호를 붙인다고 말이야. 그럼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한 필이라고 부른다고 말. 그럼 편의상 토지는 이 한 필을 한 개라고 부른다고 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생활 상처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결혼 시간도 배우잖아. 필지 해가지고 연속되는 토지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딱 구획 선을 끈 다음에 여기다 지번을 붙인 다음에 땅 번호를,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한 필. 그 다음에 토지는 편의상 한 필을 한 개라고 부른다. 원래 한 개, 두 개 있을 수가 없지만 한 필이 뭐냐?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냐 말이야. 결혼 시험에도 나오던데 필이 한 필이 뭐냐고. 따라서 그 동그라미 4번만 좀 읽어두고, 그 다음 문제는 토지 정착물인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토지가 부동산한 거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백성들 다 알아요. 이게. 문제는 토지 위에 이 정착물도 부동산 취급한다는 거야. 그럼 정착물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하면 정착 그랬으니까 토지에 고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이 정착물이라고 말해. 그 대표적인 것이 건물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건물 같은 것은 토지에 딱 정착돼 옮길 수가 없잖아요. 또는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뭐 수목의 집단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거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줄에 예를 들어놨어요. 교량은 다리를 말해요. 또는 돌담 같은 거, 도로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정착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이 된다? 부동산에. 근데 이 중에서 건물은 또 공부 안 하는 사람 다 알아요. 토지와 더불어서 건물이 부동산한 거를. 그러나 그 이외의 정착물들, 수목의 집단부터 시작해서 공부 처음 사람들은 교량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동산이냐? 낯설 건데 정착물이니까 일단 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정착물이 아닌 것들, 판잣집, 요즘에는 판잣집 보기 힘들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판잣집들이 많이 썼죠. 이거는 딱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판잣집 같은 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아니면 전부 동산이겠죠. 부동산 위의 물건 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가시그 수목, 요거는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을 말하겠죠. 건물 건축공사 건물을 할 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무가 몇 그루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임시로 심어놓은 다음에 눈가림식으로,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라 보기 어렵겠죠. 또는 공중전화 박스,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니고, 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니까 이런 것들은 싸그리 뭐에 해당이 될 거죠? 동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개념 박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줄부터 17페이지까지 이런 정착물을 토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로 구별해야 된대요. 이런 것도 개론 공부할 때 다 필요한 거니까 민법뿐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를 해둬야 된다고. 먼저 첫 번째로 용어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은 첫째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독립정착물 이런 말이 쓰였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편의상 이제 그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첫 번째로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이 있고, 이런 걸 이제 편의상 독립정착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정착물 중에 요 건물 같은 것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종속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종속 정착물이라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일부나 또는 구성 부분 취급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토지하고 일체로 그 말은 세트로 거래한다 그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종속 정착물 그러는데, 아까 나온 여기 정착물 중에 교량 같은 거, 다리, 예를 들면 돌담 같은 거, 또는 도로 포장 같은 거, 이런 거는 토지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토지하고 세트로 거래, 이런 거를 종속 정착물. 세 번째로는 원래는 토지 일부에 해당이 되니까 토지하고 일체로 거래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걸 전제로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반독립 정착물 그런다 또 이야기해요. 법 공부 잘하는 피가 이런 용어 같은 거 실도 없이 외우고 다니면 절대 공부 못해요. 그게 결론하고 틀려. 그러니까 그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는 일단은 토지 일부에 해당이 되지만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하는 정착물도 있다 말이야. 이렇게 셋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민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 토지하고 거래할 때 일체로 거래하는 것들, 세트로 묶어서 거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들이 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냐?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거래할 때도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따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거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이 정착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원래는 토지 일부에 해당이 되지만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현행법상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는 정착물은 다음의 것이 있다. 요게 민법뿐만 아니라 결혼 다른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첫째, 건물이 있을 것이고 건물은 이제 현행 법제상으로는 토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한다. 법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등기부도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그거는 건물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토지 매각했다.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따라서 건물도 세트로 매각되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도 따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 방법도 각각 따로따로 갖춰야 되고 토지 등기 따로 하고 건물 등기 따로 하고 그래야 소유권 넘어갈 것이고 문제는 이제 기억본에 쓰였는 것처럼 건물은 분명히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해요. 그러면 신축적인 건물들 이 신축적인 건물은 어느 단계에 이르야지 이게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이유는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면 공시 방법이 등기겠지만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동산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인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이 돼야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86년 11월 10일자 판례인데 이런 거는 머릿속에 민법 공부할 때 최소한도 기초니까 딱 담아두시고 자주 써먹어야 되니까 그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물론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건물이 되려면 바꿔 말하면 건축 중의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물론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최소한도로 독립한 건물이 되려면 첫째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적어도 독립한 건물로 사회 통념상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입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단계 이르면은 이제 독립한 건물을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매각할 때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소유권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번에 쓰는 것처럼 건물은 아까 토지는 한 필이 한 개라고 가르쳐 주는데 건물은 한 동을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물은 한 동을 한 개라고 그러고 토지는 한 필이 한 개고 그렇게. 근데 이제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건물은 한 동이 한 개니까 한 동이 소유권의 객체가 돼야죠. 토지는 한 필이 한 개니까 한 필이 소유권의 객체가 돼야 되고. 근데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게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최근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각종 집합 건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 401호를 갑이 소유한다 그러면 등기 따로 하잖아요. 401호에 대해서 그런 거를 구분 소유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민사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니은번에 요게 설명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특별법 집합건물법 배울 때 또 자세히 배우게 되고, 등기법에서도 물론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수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이 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가,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건물이 있고,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수목의 집단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고, 이 토지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 이거는 당연히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정착물에 해당이 되고, 물론 이거를 베어버리면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동산으로 바뀌게 돼요.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취급을 하니까 그때 정착물이고, 베어버리면 이건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 이거는 원래는 토지 일부에 해당이 돼요. 이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할 때도 토지하고 수목의 집단을 따로따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요게 일체로 이제 거래가 돼야 된다 말로.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거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50년대 60년대 말까지 관행적으로, 다시 하게요, 설명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다시, 수목의 집단은 토지 일부다.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아니다. 따라서 거래할 때도 수목의 집단을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거래하면 안 되는데, 과거 일제시대부터 60년대 말까지 관행적으로 수목의 집단을 토지하고는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하면 대한민국 사회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관행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거래 관행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70년대 돌아와서 법률을 하나 제정을 했어요. 그게 우리 민법, 공시법, 중개사법 여기저기 자주 튀어나오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다시 하게요, 이 거래 관행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70년 들어와서 법률 하나 만드는데, 그게 임목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하면은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토지하고는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임목 등기부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건데, 임목 등기부라는 것에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면 갑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 있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이야. 토지는 원래 등기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부에다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따로 소유권을 보존 있게 하고,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토지하고는 별개로 등기했다 그 말은 등기가 따로따로 했으니까 이 등기된 수목의 집단, 요거를 이제 압축을 시켜서 임목이라고 부르는데, 요 임목은 등기 따로 했다는 거, 따로 했으니까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이제는 부동산이 됐다, 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인기라는 수목의 집단은 등기 따로 했으니까 이제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만을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고, 팔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양도할 수 있고, 돈 빌리고 은행 앞으로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만 따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독립부동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을 몇 번 개정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법에 의하면은 이 산림 소유자들이 꼭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비용 등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등기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로. 여기가 소유자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기
소유권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수목의 집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는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있다 그 말. 그게 이제 관습법상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공시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 책에 보면은 한자로 명인해가지고 괄호를 닫고 설명이 되어 있죠.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해보자고. 한자 써놔서 명인거, 명백하게 인식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 수목의 집단이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인가를 명백하게 인식시켜주는 방법. 예컨대 여기 수목의 집단에다 말뚝받고 입상금지 소유자 암흑에 이런 식으로 말뚝을 박는다든가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표차를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등기하고는 다르지만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이게 안 나오지만 그래서 관습법상 그래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 일종인 명인방법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극히 불완전한 공시방법은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토지 등기 따로 하고 여기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공시방법을 따로 갖췄으니까 공시방법을 따로 갖췄다 그 말은 이제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이제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니까 토지하고는 별개로 이 수목의 집단만을 따로 거래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아까 임목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임목에 관한 법률 또 이야기해요. 이 프린트물을 내가 10분 이상 읽으라고 그랬어요. 10분 이상. 그러면 민법 80점 이상으로 합격한다고. 왜 10분 이상 읽어야 되느냐? 권리, 주체, 객체 이런 게 우리 민법에 직접적으로는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나 시간 중에 자주 지적이 돼요.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왜 그러느냐? 이게 권리 변동하고 직간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주체, 객체가 어떤 사람 시험표 만들라고 싹 X표 쳐버리고 요걸 딱 배우자마자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 해드리는데 요걸 10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 시험 보기 전날까지. 우리 시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수목의 집단 같은 것들이요. 다음에 한 가지 차이는 뭐냐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느끼는 수목의 집단하고 간섭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다 같이 이제 공시법 갖췄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하고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별도로 거래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게 거기 마지막 글을 쓰는 거예요. 뒷페이지 넘기면 가로 열고 닫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아까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요걸 이제 임목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저당권의 객체도 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이 명인방법 자체가 극히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라고 말이에요. 누가 여기 말뚝 뽑아버리면 공시방법 없어지는 거렇게 이렇게 허술한 것이 명인방법이렇게. 따라서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부동산은 독립부동산이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아까 임목, 등기라는 수목의 집단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명밀 갖춘 수목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에 돈 빌린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수목은 정리를 반드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민법 시험만 필요한 게 아니고 결혼, 중개사법, 등기법 여기저기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미분리 과실. 여기 있다 과실은 예서 반사를 알겠지만 바로 뒷페이지에 과실이 설명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여기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달려있는 상태를 미분리. 여기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분리됐을 것이고 달려있는 상태를 미분리 과실. 일단은 그러면 여기 저 미분리 과실은 원래는 이 나무 수목의 일부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미분리 과실은 수목일부조 달려있으니까 따라서 토지나 또는 수목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없다 말이야. 수목일부니까. 그런데 이런 미분리 과실도 간섭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공시방법 따로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토지나 또는 수목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 취급을 한다. 그 말이렇게 독립한 물건 취급 공시법 따로 갖췄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습법상의 공시법에 이런 미분리 과실 여기 사과나무 달려있는 사과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등기는 못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상 우리 민법에서 인정 안 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표체를 탈환도 하든가 이런 관습법상 공시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공시법만 따로 갖췄으니까 독립한 물건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토지하고는 또는 수목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된다. 공시법 따로 갖춰서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지금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물건이다. 그럼 이게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옳냐 또는 동산으로 보는 것이 옳냐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그것도 좀 하고 다수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원래 부동산이 되려면 정착물이야 된다. 근데 여기 사과나무 사과가 달렸는데 이게 어떻게 정착물이 되느냐 이거는 동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 수목이 이제 원래 붙어있고 수목 자체가 정착물이지 않냐 그 말이야. 원래 이 열매는 이 수목 일부고 다만 공시방법을 따로 갖추니까 지금 독립한 물건 취급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 수목 자체가 정착물이 있고 요거는 그 일부니까 요것도 부동산 취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거기 마지막 걸 써놨다시피 이러한 미분리 과실은 동산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 말이야. 웬만하면 집에서 한 번씩 입고 다니세요. 예? 이해는 모두 되니까 입고 다녀야지 효과가 좋다 그 말이야. 빨리빨리 찾기라도 하니까. 미분리 과실은 뒷페이지 18페이지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마지막 구절에 방금 해준 수로가 있다 그 말이야. 부동산을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래가지고 18페이지. 야, 예습이라도 좀 해보라고 말이야. 어디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반대 견해는 있지만 여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부동산 취급을 하자. 이게 다수 견해라고 말이야. 그럼 이런 게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논란이 된다 말이야. 왜냐? 중개사법에서는 배우겠지만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원래 부동산이어야 돼요. 중개사법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우겠지만 중개 대상물이 부동산이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보면은 중개 대상물도 될 소지가 있고 동산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중개 대상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게. 그다음 나머지 것들 농작물 이 농작물에 보면은 거기 보면 권원이란 말이 나와 있어. 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권원이란 말을 배웠죠. 네 번째 줄 했잖아요. 판례는 해가지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써먹는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권원 없이 그 말은 무단 예? 복습도 안 하면 어찌돼요 그게. 권원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가르쳐 줬잖아요. 저번 시간에 6페이지 보세요. 거기 있잖아. 복습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습관 잘못 들으면은 몇 년 걸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권원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원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복습하시라고. 이해서 못 하시더라도. 복습 안 하고 가면 그게 몇 번 누적되면 정말로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가르쳐 드린 거는 중요한 거 위주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가르쳐 드린 거는 복습을 꼭 하시라고 말이야. 거기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농작물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권원 없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엄청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 판례가 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말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나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줬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를 했던 농작물을 그러면 무단으로 나무 토지에다 씨 뿌려서 농작물을 갖고 왔다 그런 의미란 말. 그래서 이런 권한이란 말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거 공부를 못 한다고 말.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하자는 것만 하시면은 고득점 80 몇 점으로 고득점을 합격하셔. 복습 꼭 하세요. 예습은 저 이해 못하니까 짜증나니까 안 한다 치더라도 복습은 목숨 걸고 하시라고 했는데 첫날 신신당부를 했어요. 짧은 시간에 덜 고생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거든.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말이야. 그 판례 내용이 이게 이제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갖고 왔다. 농작물을 갑의 토지에다가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양파도 심고 농작물을 갖고 왔다. 그러면 이 농작물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 토지 소유자냐? 경작한 의리냐? 이런 걸 지금 따지는데 요거는 정당한 우리 판례 요즘 나중에 자세히 보면 듣기만 하면 돼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토지 사용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경작자 소유로 보는 게. 그러면 여기 이제 경작자 소유가 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 토지 소유자는 갑. 근데 이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불문하고 경작자 소유.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냐 없냐 따질 필요 없이 경작자 소유로 보는 게 판례니까 이 범주 내에서는 이 농작물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한다. 그런 의미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농작물에 관한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이 판례는 나중에 물권법시험에 다시 한번 배워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도 저번에 권한이 뭔지를 알아들었으면 이 말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위의 물건은 전부 동산 취급을 해요.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요걸 딱 검토를 하면 그럼 나머지 건 동산 취급을 하는 거죠. 이때 동산은 이제 별다른 중요한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되고 따라서 동산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서 이제 별로 취급을 하지 않는데 필요한 범주 내에서 예컨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가 예가 들어졌어요. 이것도 개론 시간 아마 첫 시간에 배울 건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개론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본시 동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부동산 취급을 한다가 말. 본시는 동산인데 왜 부동산 취급을 하느냐? 이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에는 공시 방법이 부동산처럼 선박은 등기를 하고 자동차는 잘 알죠. 등록하면 되죠. 등록하면 그자가 소유자로 되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등록이에요. 따라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공시 방법에 등기 아니면 등록이기 때문에 뭐하고 비슷하냐? 부동산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본시 동산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동산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서는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선박경사 항공기 건설기가 개론 시간에도 자주 나와요. 준부동산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준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지네들이 편의상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요리 이야기를 할 뿐이지 법률 용어는 아니니까 민법 시간에 준부동산 이런 소리 썼다가는 무식의 소치니까 민법서는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다시 하게요. 선박, 정사, 항공기, 건설기계는 원래 동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시 방법이 선박은 등기, 자동차보다 나머지는 등록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부동산하고 유사하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서 부동산 취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결혼 시간에는 이게 동산이지만 부동산 취급을 한다 해서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 준부동산 요리 이야기하는데 민법 책에는 그 준부동산이라는 말 안 써놨잖아요. 그건 법률 용어 아니니까 민법 시간에 준부동산 이런 용어 쓰고 다니지 마시라 신신당부를 지금 부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제가 그럼 무시고 소치라고. 그러니까 결혼 시간에 쓰세요. 물론 시험에도 그런 용어는 나오지도 않지만 쟤네들끼리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금전이 동산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금전도 물건 일종이에요. 다만 이거는 정착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산 취급을 하겠죠. 그러자 가치를 표성한다는 점에서 시계라든가 반지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보통 동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따라서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중에서는 금전이나 보통 동산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니까 일단 금전도 물건이다. 그러나 이거는 토지는 당연히 아니고 정착물은 아니기 때문에 동산 취급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라 말이야. 그 다음 주물하고 종물. 이제 그래도 이제 부동산 동산은 우리가 법 공부를 처음 한 사람도 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지만 주물하고 종물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난생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쓰시라니까. 여기 주물하고 종물은 개념문이 지금 완전 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상용에 공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이에 부족한 경우 그 물건을 주물하고 주물에 부족된 다른 물건을 종물에 간다는 쏘는 말이고,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손목시계를 한번 떠올려보자. 손목시계를. 이 손목시계가 효용가치를 가지려면 손목에 차야죠. 손목에 차려면 이 시계 줄이 보조적으로 부착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이 시계의 효용가치가 높아진다. 이처럼 어떤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계, 그 물건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 시계줄 이런 거를 종물이라 그러고 이 시계 같은 걸 주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계는 여기에 시계줄이 보조로 부착이 되죠. 손목에 찰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 같은 거를 주물, 여기 시계줄을 종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주물하고 종물로 물건을 분류하는가? 이게 주종관계 있다 보니까 주물하고 종물은 글자 그대로 종 관계 있다 보니까 양자는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 주종관계 있기 때문에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리됐다. 예컨대 갑이 지금 소유자인데 이 시계를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시계에 대한 소유권만 을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부착이 되는 시계줄도 같이 처분이 된다. 이런 이야기요. 양자는 주종관계 있으니까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물건을 주물과 종물로 분류를 한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그 밑에 이를 돕기 위해서 폐야 노젓는 폐를 말하겠죠. 자물쇠, 열쇠, 주택과 창고 앞에 열거한 것이 주물. 앞에 열거한 물건들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조적으로 부속이 되는 것들 뒤에 들은 건 시계줄, 열쇠 이런 것들이 종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이해를 두고 쓰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종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첫째, 주물의 상용에 공유하던 데서 뒷편이 넘기면 사회관념, 상용이라면 상은 항상 상자니까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어야지 종물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세 번째 줄에 쓰는 것들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 주물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은 종물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를 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가옥 집이 있는데 방 안에 침대가 있다. 방 안에 뭐 냉장고가 있다.
TV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요 가옥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 요 방 안에 있는 침대라든가 TV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가옥에 대한 종물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 방 안에 침대나 냉장고, TV, 전화기에 따라서 이 가옥의 효용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기 호텔 건물이 있다. 호텔 방 401호에 TV, 전화기, 냉장고, 침대가 있다. 그럼 호텔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높아지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방 안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가옥 또는 호텔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가옥 자체는 노후화되었고 호텔도 노후화됐는데 방 안에 금맥기 치러진 TV나 전화기에 따라서 이 가옥 또는 호텔의 효용 가치가 높아질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효용 가치가 직접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웬만하면 집에 가서 머리 아주 있는 대로 써서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라 말이야.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판례인데, 우리 판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종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19페이지 지금 넘어갔네요. 그 위에 5줄에 방금 설명 중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례 쓰였잖아. 판례는 남을 건 다 외울 필요 없고 시험하고 이제 관련 있는 두 가지 것만 좀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농지에 부속된 양수 시설은 농지에, 여기서는 농지가 주물이고 판례 있을 때 양수 시설이 종물이라는 거죠. 이 양수 시설이 돼 있어야지 물도 되고 농지 효용 가치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외울 필요 없고, 두 번째 거 93년 8월 13일자 판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시설 설치되는 전화 교환 설비, 요게 백화점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걸 종물로 본다는 거야. 백화점이 주물이고. 왜냐? 백화점에 이런 전화 교환 설비가 지하 2층 기계시설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백화점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교환 설비는 종물, 백화점은 주물. 그거는 머릿속에 좀 담아둬야 되고, 나중에 저당권 공부할 때든가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 횟집에 가보면 생선을 담는 수족관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수족관 건물이 있음으로써 횟집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횟집이 주물, 수족관 건물이 종물, 그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것도 외우실 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95년 6월 29일자 판례, 주유소를 우리가 늘상 들락거리는 거 생각해보는 거. 주유소에 주유기가 보조적으로 부착이 됨으로써 주유소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주유소가 주물이고 주유기가 주유소에 대한 종물이다, 이런 취지예요. 따라 그 두 개는 머릿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백화점 건물에 지하 2층 기계 설치되어 있는 전화 교환 설비하고 주유소의 주유기하고 이 두 개는 시험에서 써먹게 되니까 나무위키 이점을 상해보니까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 말이야. 그 다음 종물이 되려면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물건, 주물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물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 여기 지금 가옥이 있다고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창문이 달려있다는, 거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 가옥에 창문이 달려있음으로써 분명히 이 가옥의 효용 가치는 높아지죠. 통풍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창문이 가옥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됩니까? 고약인데, 여기 창문은 가옥의 일부 구성 부분이지 창문은 가옥하고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니라고 말이야. 종물은 주물하고 독립한 물건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건물에 부속된 출입물이라든가 창문 등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종물이 아니다. 왜냐?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꼭 해두고, 그 다음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 소유자에게 소개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왜 우리 민법에서 주물하고 종물로 물건을 분류를 하느냐. 양자는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적 의무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종물은 주물하고 어찌 되느냐, 소유자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주물하고 종물은 모두 동일 소유자에게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물에 대해서 소유권 넘어가면 종물도 같이 넘어가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률적 의무를 갖춰야 되니까. 따라서 양자는 동일 소유자에게 소개할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건이고, 특히 이제 시행권에서 중요한 것은 종물의 효과예요. 거기 종물의 효과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100조 2항.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358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저당권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요것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100조 2항을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 358조는 이따가 좀 쉬었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면 그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해. 동그라미 1번 우리 시험에 그 뒤에 그 저당권에 관한 것 358조. 요게 그렇게 저당권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종물 모르면 저당권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라든가 동그라미 3번은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공부하면 제대로 알게 되니까 동그라미 1번만 이따가 집중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고 말이야. 좀만 쉬었다가 하죠.